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론의 노민래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말 그대로 정책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실천이죠. 자, 이 사회복지 실천론 안에는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그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실천 과정들에 대해서 보는 것이 이 실천론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천론 과목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이겠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무엇이냐, 사회복지 실천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사회복지는 무엇이고 사회복지 실천은 무엇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드 랜더도 이야기해서 각종 법률이라든지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들을 의미하는 것이 실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다른 학자들이, 책에 나와 있는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큰 것은요, 사회복지 실천이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반의 행동들을 모두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실천을 보는데,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정책에서 만들어지는 역할들이겠죠. 큰 개념인 제도적 성격과 작은 개념인 자녀적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녀적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핀셋으로 잡아낸다라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선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별이에요, 선별. 선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맞게끔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자녀적 개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적 개념의 다른 이름으로는요, 보편을 할 수 있도록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보충을 할 수 있는 보완적 개념을 한다. 즉 뭐예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녀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 제도적 개념이죠. 제도적 개념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완적 개념하고, 그러니까 자녀적 개념, 그 다음에 제도적 개념을 보게 된다면 제도적 개념이 훨씬 큰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념은 모든 국민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모든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도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로서의 사회 서비스, 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자녀적 개념에서는 어느 시점이 끝나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자녀적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복지가 이런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제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들 나오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거와 현재를 보게 되면은, 과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자녀적 개념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보완을 해주려고 성격이 있었는데 왜 도와주냐?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너네 그냥 스스로 못 먹고 사네, 너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네, 그러니까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적 개념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과거였다. 그러면 이제 자녀적 개념이었으니까 어때요? 선별했던 거죠. 그래서 자선이에요, 자선. 불쌍해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자선의 개념으로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낙인도 찍히고 이런 문제들도 생겼던 거죠.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선별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핀셋으로 잡아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는 선별적 서비스를 시공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그럼 선별로 뽑았으면 이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잘 도와줄까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막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죽지 않을 만큼,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 만큼 최저 수준을 도와준다. 이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그거보다 더 좋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최저 수준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녀적 개념에서는 빈곤이 왜 이렇게 선별로 자선의 개념이고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고 이게 별로
많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 왜 그러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문제인 거, 네 문제. 가난은 네 문제야. 가난은 너가 노력하지 않았고 너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야. 너의 문제다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국가는 무엇을 하기보다는 누가 도와주래요? 국민, 너네들끼리 가족 아니면 이웃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얘기하는 민간 중심의 자발성을 갖고 있고 그 빈민들을 구제하는 데 역점을 뒀던 것이 이 과거의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8세기, 뭐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시민권 이론이 개발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권이 되면서 특징이 뭐였냐? 이제는 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복지를 받는 것이 권리가 되다 보니 예전과 달라졌죠. 제도적 개념이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핀셋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고 하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자, 시민권 차원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자, 자선의 차원이라고 하면요. 쉽게 생각하면 시예요. 시에. 너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한다면 권리로 도와준다. 자,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선별해서 누구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보편적 서비스. 자, 최적 수준 보장입니다. 자, 자녀적 성격, 과거에는 최저 수준, 이 선 밑에 그냥 까딱까딱해서 이 맞춰주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도와줄 때 확실히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시험을 볼 때 뭐 과거라고 하지만 자녀적 개념이었잖아요. 자녀적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자녀적 개념에 대한 성격을 물어보면서 이 최저 수준 보장을 최적 수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최적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최적 수준은 현재 이 제도적 성격에 나오는 것이 최적 수준인데 이 최저 수준이란 최적 수준은 큰 차이 없어요. 이 받침 하나입니다. 이 받침 하나 차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좀 빨리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요 문제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빙고는 개인적 문제였기 때문에 낙인이 찍히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이 빙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문제예요. 왜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빙고는 사회적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 해결 중심이었잖아요. 자, 과거에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즉 사후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예방 중심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즉 가지고 있는 욕구를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 개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하게 되냐? 국가, 이제 정부 차원이에요. 왜? 그 문제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복지국가, 복지건설을 역점에 두고 있는 것이 현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과거에서 현재로 변경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이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과거에 현재 이제 자녀적 성격에서 제도적 성격으로 변경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죠. 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데 실천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복지가 무엇이다라고 이제 이런 개념들을 봤다라고 하면요, 실천인데 이 실천은 뭐 미국 사회복지 사협회를 뭐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사협회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복지 사협회가 실천을 하는데 이 실천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간과 인간 사회 환경에서 생態적 관점에 기초해 개인, 집단, 가족으로 하여금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대처 능력 향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연관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환경 체계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할 때는 어때요? 서비스를 줄 때는 하나의 서비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도 욕구가 하나가 아니죠. 다양한 욕구, 다양한 서비스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관이라든 조직들이 클라이언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책, 개발, 향상 이런 것들이 목적이에요. 왜? 기존의 실천이 가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천을 해봤더니 야 이거 안 좋더라.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 평가하게 되죠.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책이 변화가 될 수 있고 하는 것들처럼 새로운 정책 개발이라든지 향상을 및 개발 향상을 목적으로 이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미국 사회복지 사협회의 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천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실천에 이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실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전에도 이제 봤던 사회복지 사협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 실천의 개념, 목적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목적이냐,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조금 알고 있어야, 그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실시한다. 먹지 못하시는 분들 먹을 수 있도록, 입지 못하시는 분들 입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대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때요?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문제 능력을 향상시킨다던가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즉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 자, 개인과 환경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이제 문제를 감소시키러 도우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었어요.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때 사회 정책을 개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인간과 환경이 잘 생활할 수 있는지, 잘 엮을 수 있는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유익한 관계를 증진시켜야 돼요. 관계가 안 좋아요. 즉 뭐예요? 환경이 안 좋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럼 어때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해서 환경을 파괴해요. 이런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인간과 환경과의 유익한 관계를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 사회복지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좋은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천을 하고 왜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문제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을 사회복지협회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 기능도 마찬가지지만 실천의 기능이든 실천의 목적이든 실천의 의의든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비슷하니까 이걸 구분하진 않으셔도 될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그 내용들이 아예 다른 내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어렵진 않은데요.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능에 보게 되면 인간의 역량을 확대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원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것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냐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로 보겠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문제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준다든지 자원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데요. 조직이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돕습니다. 조직이에요. 즉 사회복지기관이 클라이언트예요. 자, 기관이 클라이언트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개인이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조직이 개인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환경이라든지 다른 사람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조직 및 제도 간의 상호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정책, 환경정책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방금 이야기한 실천에 대한 의의, 개념, 목적 이런 내용들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하나만 조직이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게 된다라는 거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실천의 범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세 가지 범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효과로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시가 가장 작은 거죠. 작은 상태의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회복지 실천은 실천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이 간접 서비스라고 하겠죠. 서비스, 직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는 보통 간접 서비스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 서비스가 거의 주를 이루는데, 자, 이 미시적 수준의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직접 서비스를 좀 의미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연계를 많이 시켜주잖아요. 왜? 사회복지사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랑 연계해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자원을 연계해주는 역할들이 많은데, 직접 해주는 것을 우리 미시적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서비스 방법에 해당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와 1대1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교육을 시킨다든가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또 클라이언트가 이제 어르신이에요. 외롭대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말벗 해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미시적 수준의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서비스에 해당하고 1대1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미시적 수준의 사회복지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자, 이제 중간적 또는 중시적, 마지막 거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죠. 직접 서비스가 보통 이야기할 때, 자, 미시적 서비스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거시적 서비스는 보통 간접 서비스를 의미해요. 이제 그런데 이 중간적 또는 중시적 서비스도 이 간접 서비스에 좀 의미를 좀 두기도 합니다. 근데 간접 서비스도 크게 이야기하면 연결시켜주는 그냥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 이제 옹호자 또는 대변자의 역할도 있잖아요. 옹호자, 대변자의 역할. 이게 뭐예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시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시적을 좀 보면은 거시적 서비스와 미시적 서비스의 이제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자원 발굴, 지역의 자원 발굴하거나 단체 간의 연계, 조정하는 역할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중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는 미시로 뭐예요? 상담이라든지 교육 서비스를 의미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시는 이게 이제 간접 서비스로 들어가는데, 이 간접 서비스 안에서 연계 정도의 연계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A라는 분이 있습니다. 식사를 못해요. 식사를 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사가 그 A씨를 식당과 이렇게 연계를 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적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그 발굴한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조 집단이라든지 치루 집단 등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것들도 이 중시적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라든지 소집하고 이런 것들이 이 중간적 또는 중시적 수준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거시적 수준 이제 완전 큰 거죠. 완전 큰 거예요. 이제는 여기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거죠. 요 식당을 연계시켜 준다든지 해서 해주는 것이 가장 많다라고 하면은, 이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 또는 사회복지 전체에 의미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 그 중시는 간접이긴 하지만 연계였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준 거예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줬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거시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교육 자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거시적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사회 전체 지역사회 대상으로 하면서 간접적인 서비스 방법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에 직접 서비스를 주는 것은 중시적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거시는 직접 간접 서비스이긴 하지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 클라이언트가 받아야 될 서비스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려고 그걸 옹호하는,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거시적 서비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숙인이란 모금 활동이라든지 뭐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역할들이 거시적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도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이념인데요. 이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인도주의입니다. 자, 인도주의 박애 사상이 있는데요. 인도주의랑 박애 사상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인도주의 박애 사상 요걸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의미를 조금 두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인도주의 박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가 B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도와주는 게 인도주의 박애사상이에요. 왜 도와줄까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사람은 못 먹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박애사상 인도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인도주의는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이름입니다. 왜요? 어려운 사람, 산업혁명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념으로서 봉사정신과 이타주의를 토대로 한다는 거. 이타주의가 뭐냐? 이타주의란 단어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타주의라고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을 이타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타주의에 대해서 토대로 이제 하는 것이 이 인도주의인데요. 즉 다른 사람을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이 인도주의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인도주의 이념은 요게 중요합니다. 자선조직협회의 슬로건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생각으로 인도주의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사회 진화론이 있죠. 이 인도주의와 사회 진화론은 자선조직협회를 만들 때 가지고 있던 이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선조직의 이념이 됐던 것들이 이 인도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적인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사회 빈곤층을 대상으로 그냥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도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회 진화론이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그 진화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진화론이 있는데, 이 진화론을 사회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할수록 거기에 잘 적응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빈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통계적인 측면으로서 이 기독교적인 도덕관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왜 기독교적 성격이냐? 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이제 종교적인 성격들이었기 때문에 이 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부적합한 개념은 살아남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적합한 계층은 우월한 자이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 우회 방문원이었죠. 자선조직협회에 이르렀던 우회 방문원들이 사용했던 내용이 이 사회 진화론과 인도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유방임주의가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하고 방임하고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는 뭐예요? 자유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자유죠. 나는 자유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야 라고 한다면, 방임은 뭐예요? 내비로 두는 거죠. 내비두는 것이 아무것도 거기다 하지 않는 것이 방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고 뭐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이 자유방임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간섭을 최대한 배제해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를 추척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주의적 성격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자유방임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유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죠. 자유방임주의나 자유주의나 비슷합니다. 뭐예요? 자유주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자유주의인데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무엇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거기에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개인이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것을 다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낙오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국가가 뭐 해주겠대요? 절대적인 빈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유주의와 좀 다르죠.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 뭘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어렵네? 그럼 뭐 어렵다 하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인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죠. 그래서 네가 스스로 해라. 그리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 즉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개인주의예요. 왜? 너가 노력하지 않고 남들 노력할 때 너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됐어. 그러니 너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을 주고 최대한의 수혜 자격 또는 열등 처의 원칙을 통해서 낮은 보조를 왜?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해졌는데 왜 국가가 너한테 모든 것들을 해줘야 돼? 더 잘해줘야 돼? 그럴 필요는 없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등 처의 원칙을 통해서 더 받게 만든 것이 개인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 뭐예요? 빈곤의 문제에선 그 모든 것은 너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개인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민주주의죠. 자, 좀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이 있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이 뭐 있어요? 인도주의와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인도주의와 진화론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COS, 자선조직협회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주의 플러스 인도주의가 이제 사회 진화론이었죠. 사회 진화론이 이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나온 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또 이 사회민주주의를 줄여서 또 사민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민주주의는 우리 이후에 나왔던 인보관 운동의 인보관이죠. 인보관 운동의 슬로건이 됐던 것이 이 사회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 민주주의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평등입니다. 평등과 공동체를 강조해요.
이제 평등이 중요하다는 거죠. 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다 중요한 거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고요.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아까도 이제 개인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빈곤의 문제는 개인으로 봤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민주주의에서는 사람 개인이 그 빈곤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적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어려운 국민들을 케어를 해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는 방금 얘기해서 평등을 중요시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빈곤과는 사회적 책임이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인부간 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는요, 그 사람들의 평등 그리고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 이런 것들 모두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신마르크스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생각하고 신마르크스니까 신마르크스나 마르크스나 거기서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마르크스는 우리 막스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마르크스주의였는데 신마르크스는 이 막스에 대한 그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르크스주의는 국가가 자본가 개입의 계급 지배 도구를 간주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견진해요. 즉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계급에 대한 것은 하지만 어느 정도 국가의 정도의 자율성을 지닐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통제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이제 다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국가가 사회주의가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국가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얘네들에게 뭐 얘기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겠다. 중국이 좀 그런 상황이죠.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또 자유를 줬던 거죠. 신마르크스주의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즉 라고 한다는데 국가의 정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가가 모든 걸 했는데. 자, 그러면서 개인주의의 본질적 한계를 강조해요. 왜 사회주의의 문제점,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점도 있죠. 왜 그러면 여기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회 경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마르크스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본질의 한계를 강조하고 국가복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신마르크스주의는 그냥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와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복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신마르크스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다원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원주의니까 다원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다원화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주체가 다양하지 않아서 국가가 주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가 된다든지 뭐 이런 국가 및 지자체단체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주체의 다양화가 되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장 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화.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들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문제들이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했더니 어때요? 대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그 다양한 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요 5가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쉽게 얘기하면은 욕구들이 달라졌으니까 서비스를 주는 기관들, 그 기관들의 다양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 이제 환경과 이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클라이언트가 욕구가 이렇게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가 서비스 주려고 했던 이런 것들밖에 못 줘요. 그럼 나머지 욕구들을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는 뭐 지방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민간 주체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예전처럼 문제를 그냥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에 맞춰서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클라이언트는 주는 서비스만 무조건 받아야 됐었어요. 이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서비스를 주세요, 이걸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이 다양화다라고 다양화 다원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시간을 봤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념에 대한 배경 학문들이 있었는데 요 내용에서도 시험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되고 있었고요. 또한 실천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목적 이런 데에서도 시험이 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